이런저런 생각들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좀 많이 하는데 어제도 대전을 갔다 왔거든요. 올해는 조금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제 둘째가 올해 고3 수능이 끝났거든요. 저 졸업합니다. 저 졸업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좀 짠한 게 있어요. 제가 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힘드시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해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 드릴 텐데 이 짧은 시간 동안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대학을 가실 때랑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전략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자녀가 둘 있는데 둘 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입시 지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들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남녀공학이긴 한데 여학생이 90%인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저 거의 여고에 가까운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입시 지도하는 건 참 쉽더라고요. 근데 남학생은 내 새끼라서 그런지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략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수능 이틀 전 사진입니다. 수능 이틀 전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수험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3학년 교실을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너희 책상에 쓸데없이 쌓여있던 책을 다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차를 갖다 둡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책을 갖다 버립니다. 고3들이 수능 이틀 남은 고3들이 막 갖다 버리고요.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학생들은 2학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학생을 보시면 뭘 하고 있을까요? 책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요? 새 책이요. 새 책이요. 여기서 되게 단순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저긴 왜 새 책이 있을까요? 수능 이틀 전에 새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전략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 고3이고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 학생들이지만 안 합니다. 새 책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시니까 우리 솔직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생각만큼 공부 안 합니다. 대부분의 제가 만난 저 교직 생활이 올해 20년째거든요. 제가 만난 고등학생들은 자기 인생 최고의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냅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안 합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12년 차거든요. 12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칠만도 합니다. 프로 학생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학생 12년 차의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공부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보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지금 예비 고3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34만 7,447명입니다. 전체 4년제 대학의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4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학력평가에 응시한 인원들을 보시면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만 명 정도는 그중에 이제 학력평가를 안 친 지역이 있으니까 빼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는 수능을 안 봅니다. 그 나이대에.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내년 수능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의 재학생들 현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역들의 실제로 수능을 보는 인원은 한 3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똑같죠. 근데 대학이 뽑는 인원은 4년제만 뽑진 않습니다. 여기에 전문대학 20만 명이 붙거든요. 조기에 시험 보는 학생의 재수생들이 15만 명에서 16만 명, 내년에 한 16만 명 될 것 같거든요. 16만 명이 붙습니다. 올해 내년이 입시에서 처음으로 대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해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대학은 점점 없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학을 못 갈 아이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정원이 더 많거든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모르겠고 아직 예비 고3 이야기니까 조금 고등학교 1학년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서 뽑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 대학이 뭐 뽑는 게 복잡하다 뭐만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막 전형을 알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알 수 없다 모르겠다 불안하게 만들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은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소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딱 5개입니다. 물론 이제 자질구레한 나머지 몇 가지 몇천 명 전국 단위에서 몇백 명씩이나 몇천 명을 뽑는 전형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5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방법이라는 거죠.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100% 전형이죠. 거의 대부분이요. 내신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통계냈을 때 갑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전부 다를 모아봤더니 내신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모아봤더니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봤더니 내신으로 뽑는 건 8%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100명 중에 8명만 내신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조금 속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온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뭐냐면 학생들은 서울 바깥에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아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너 대학 어디 갈 거니? 인서울이요. 서울에 바깥에도 대학 많은데? 인서울이요. 야, 네 성적으로 인서울이요. 덮어놓고 인서울이래요. 야, 너 갈 수 있는 대학이 선생님 서울에 있기만 하면 돼요. 뭐 어쩌라고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 대학들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시입니다. 수능. 세 번째는 논술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거의 마지막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논술 전형이 전국에서 한 2~3천 명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요, 기타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니까 이거는 조금 패스.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전형,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전형은 두 가지인 셈이죠. 정시거나 학종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략이 정해졌네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를 정해야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정시. 말은 좋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 전 정시 파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 참 웃긴 코미디를 들었구나. 왜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스카이에 막 꽂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요, 정시로 거기를 간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 갖고 와봤습니다. 정시에서요, N수생,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대체적으로는 한 20% 후반대거든요. 작년으로 따지면 작년에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 정시로 간 학생이 27%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입니다. 재학생은 40만 명이었고요. 재수생은 1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입니다. 연대 58%입니다. 고대요 64%입니다. 올해 이거 압도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한다면요,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수능을 봤어요. 정말 재학생 때 잘 보다가 첫 번째 시험 수능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실수로 3개를 더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최상위권 학생이 2점짜리를 틀렸습니다. 대학이 뚝뚝뚝뚝. 이 학생이 뭔 선택을 할까요? 대학 안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4학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시 파이터 아들내미 딸내미가 전 지금부터 정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부모님들 자녀가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2018학년도에 고3 서울에 있는 고3 학생들, 서울에 있는 고3 학생들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 그리고 국나사이니까 국어, 수학, 나, 문과죠. 이과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과는 좀 더 비참한 결과가 있어서 그냥 문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맨 앞에 재학생 최상위권입니다. 그 100분이 평균 국나사의 100분이 평균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100점 만점에 평균 98점이 나요. 와, 재학생들 중에서 완벽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1등급이 안 나오죠. 95%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안 나옵니다. 두 번째요. 1등급 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재학생들 그룹이요. 세 번째가 좀 심각하죠. 1등급이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재학생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1월 달에 학력평가를 받습니다. 점수 혹시 기억하시는 부모님 계시나요? 손 들면 왠지 물어볼 것 같아서 네,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 점수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3월에 이 학생이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년 3월에 성적이 뚝 떨어질 겁니다. 왜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전국에서 학력평가를 안 보는 재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상위권이 내년 3월에 처음 등장합니다. 12,000명 정도 됩니다. 상위권만. 걔들이 들어와서 재학생들끼리 쑥대밭을 만듭니다. 3월 모의 학력평가 끝나고 나면 우는 고등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특히나 최상위권은요. 왜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등급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98% 아이들이 6월 수능에 재수생들한테 발표고요. 그리고 9월 N수생한테 발표입니다. N수생은 요즘에 반수생들한테 발표입니다. 반수생은 요즘에 상위권 반수생이 제일 많거든요. 중하위권 반수생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히고 수능에서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만 명한테 또 발표입니다. 이 만 명은 부모님 세대로 이야기를 하면 짐 싸가지고 절에 가서 공부하던 그분들이고요. 지금은 군대에서 공부하는, 군대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수능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 한 명 군대에서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성적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그럼 쟤들은 공부를 안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한 학생이 있을 뿐입니다. 정시 파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재학생들한테 이 학생이 재학생 정시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 짓는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정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름짓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루 16시간 공부를 하면 이 학생은 정시에서 성공합니다. 본 적도 없으시죠? 네. 대체로 앞으로도 못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정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16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얘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전략을 고민하셔야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번 수능을 분석한 자료거든요. 볼게요. 표준 점수 평균입니다. 첫 번째 건 재학생들입니다. 재학생들의 표준 점수 평균입니다. 일단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학생들은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있나요? 밑에 있네요. 그럼 졸업생들은요? 당연히 위에 있겠죠. 대체로 10점 정도 차이 납니다. 10점에서 15점이요. 국어, 수학과 수학나 보시면 10점에서 15점 차이 나시죠? 표준 점수
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서 선호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중하위권 대학은 백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표준 점수를 하고 계산을 대충 해보면 10점에서 15점이면 대학이 한 4, 5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차이가 심하죠. 조금 더 비주얼한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어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1, 2, 3, 4, 5 등급 나왔고요. 재학생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재학생들은 이제 1등급에서부터 진짜 딱 전형적인 수능 형태 나오죠. 등급 간 어쨌든 비율이나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졸업생들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앞쪽으로 위치해 있죠. 1등급의 상위권들, 1, 2등급의 상위권은 전부 다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7, 8, 9가 별로 없는 것도 보이시죠? 요즘 옛날에는 이 숫자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재수생들 가운데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재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고등학교 4학년 보내는데 정말 적게 잡으면 2천만 원이 들고요. 제대로 된 데 가면 1년에 4천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재수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학화입니다. 이과 수학이죠. 재학생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재수생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가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조금 확 튀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맨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등급의 비율이 재학생, 졸업생들이 포인트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사실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과 최상위권은 건들 수 없다. N수생, 재수생들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과입니다. 문과는 조금 이번에 독특했죠. 이번에 문과 수학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런 조금 차이 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졸업생들은 앞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등급상에서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월등히 높은 비율과 등급과 비율을 표준 점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시 이야기는 재수생들이 워낙 강세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한숨을 쉬시는 부모님은 눈치가 되게 빠르신 거고요. 한양대학교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아니고요. 내신 평균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파이낸스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저는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단 파이낸스 경영인데 이 파이낸스 경영은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해서요. 등록금이 4년 동안 빵원입니다. 그렇죠? 갈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내신이 1.0이면 됩니다. 정말 쉽네요. 내신 1.0. 그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신 1.0이 많습니다. 지방에는 특히 많거든요. 근데 1.0, 1.02라고 하는 성적 30개 과목 정도가 카운팅이 되고요. 그 과목의 평균이 1.02니까 전부 다 1이고 두 과목 정도가 2등급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여기에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신 1.0인데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수능 체제를 달성 못하거든요.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이런 학생, 이런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보기도 드문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서울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8.1%만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내신 높은 형태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한두 명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대학을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수능, 내신, 학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 사실 지금부터 전략을 짜면 가장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대 가고 싶네요. 상장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108개요. 봉사시간 489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 학종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지 않는 한 학종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면서 오해를 가지게 되면 학종은 준비할 수 없는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학종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시, 내신은 이미 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정시는요 16시간 앉혀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6시간 앉아있는 동안 얘들은 프로 학생러라 공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꾸 마우스가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그죠? 분명히 전체 화면으로 인강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을 자꾸 가립니다. 왜일까요? 공부 안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해를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 부모님이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수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될까요? 수능 공부해야죠. 16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학종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뭐 해야 될까요? 학종 공부를 해야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이라고요. 이 포인트를 놓치니까 공부를 안 하세요. 학종을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종형 인간이 되는 게 필요한데 이 학종형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상장이 108개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를 합격한 올해 지금 합격해서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상장이 제일 많은 게 108개라는 이야기잖아요. 100개가 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기사, 이런 허접한 기사들을 보면서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명일까요? 2명이요. 2명 가지고 이 기사 쓴 거예요. 이런 욕하고 싶네요. 어쨌든 2명 가지고 이 기사 쓴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결국은 뭐요? 평균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의 수상의 평균은 몇 개일까? 주요 대학, 선호대학을 간 학생들의 평균은 몇 개냐? 라고 따지면 몇 개예요? 30개예요. 우와, 30개도 진짜 많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데요. 학기로 나누면 5개 학기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학기당 6개입니다. 선생님 학기당 6개의 상장을 받는다고요? 서울대라니까요. 교과우 수상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인데요. 이미 끝났어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학기당 5개의 상장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하위권 대학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00개의 상을 받아야 서울대를 간다는데 이 기사의 논조였거든요. 근데 평균이 몇 개라고요? 30개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심각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개를 받은 학생이 1명 갈 때 평균이 30이려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상장이 빵개인 학생이 몇 명 필요할까요? 2명이요. 이 기사의 기본이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상 없어도 갈 수 있다가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상이 많아야 뽑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대학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 대학 없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보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얄팍한 전형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 서울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났으니까 1단계는 통과했으나 최종 발표는 안 났는데, 그 학생의 상은 10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낸 학생, 서울대 뭐 연고대에서 주요 대학 보낸 학생들 중에서 상이 제일 적었던 애가 4개예요. 5개 학기 동안 상 4개 받은 학생이에요. 얼마든지요. 왜요? 대학은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받은 상이 대학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발이거든요.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학종에서 그렇다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학이 선발하는 학생입니다. 열심히 또 사진을 찍으시는군요. 네. 제가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K대학은 그 K대학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는 그 K대학입니다. 왜 제가 이 K대학을 갖고 왔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요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20년 동안 교사 생활했거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그런 학생 본 적이 없는데요. 세 번째 건 더 황당합니다. 이런 학생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뻥치고 있네. 대학이 이런 학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당연히. 근데 다 적어놨어요. 왜? 이건 그냥 이상적인 모습이니까 비슷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K대학을 갖고 왔냐면, K대학이 189개 4년제 대학 가운데서 유일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대학이 복잡한 전형을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전형들을 유지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게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로 뽑으나 교과로 뽑으나 학종으로 뽑으나 특기자로 뽑으나 등록금은 똑같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이야기하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전부 다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조금만 쳐다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궁금증을 가진 아이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아이.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그런 걸 보이면 내가 뽑아가겠다. 연대 고대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자성, 발전 가능성, 자기개발 의지. 한양대는 조금 독특해요. 이제 이 한양대가 학종의 대세가 되는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3, 그리고 활짝 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전부 다 한양대 학종 형식으로 바뀔 거거든요. 왜요? 한양대는 자소서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대학이 이야기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우수한 학생의 포인트가 찍히고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을 뽑고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펭수라고 대답합니다. 대학은 펭수를 뽑고 싶군요. 네, 펭수도 우수하죠? 네, 어떤 면에서 우수합니다. 우수하니요.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수한이에요.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 교수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수함을 학생부한테 자꾸 밀어 넣어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우수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수함은 뭐라고요?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끝나기 전인데 지금 학종을 준비한다고요? 에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절 만나신 걸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쯤 만난 학생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학생 거의 대부분 3학년 때 만나거든요. 워낙 바쁘기도 하니까 2학년까지 손댈 여력이 잘 없습니다. 3학년 올라와서 만납니다. 그때 학생부를 바꿔서 대학을 보냅니다.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엄청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것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자신의 내신 성적을 밟고 학종으로 대학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제가 지도를 한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올해는 조금 적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대를 쓴 학생이 4명이 있는데 고대를 쓴 학생이 학종으로 고대를 쓴 학생이 4명이 있는데 4명 다 붙었습니다. 뭐 합격 확률은 좀 높습니다. 제가 좀 고만해 보였죠? 좀 높습니다. 저한테 지도받는 학생들 대체로 6학종 쓰거든요. 아 진짜 이것들이 능력이 좀 딸려서 5개밖에 안 붙습니다. 아 이것들이 말이야 1개나 떨어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왜요? 그걸 준비시키거든요. 대학이 원하는 포인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4명을 고대를 썼고요. 4명 다 붙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역량들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신은 천차만별입니다. 3분 등급 때 초반까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저는 그냥 그걸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뭐 얘기한 거라서 딱히 뭐 어디를 검색해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인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학인전발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입니다. 전형이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전형이니까 대체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공통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학인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연구의 결과 나온 거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렇지 이건 우수한 겁니다 라고 서울에 있는 사립 6개 선호대학에서 모여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연구해서 결정한 겁니다. 신뢰도가 있는 거죠. 나도 이게 우수하다라고 생각해. 그래? 나도 이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여기서 확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학인전발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요. 완벽한 내 딸 내 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학업 역량도 있고 전공적 합성도 있고 그죠?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서 25%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학생. 그런 학생 없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봤던 그 완벽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다들 영재인 줄 아시고 영재 수학학원 뭐 이런 데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대학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어떤 역량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되어 있는 아이예요. 아니면 두 가지 역량에 좀 우수함을 보이는 학생이에요. 네 가지는 없습니다. 이거 절대 네 가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런 학생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맥시멈 두 개입니다. 세 개 가지고 있는 학생도 한두 명 제가 본 적이 있긴 한데 그런 학생들도 세 번째 건 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못하는 걸 안 보거든요. 대학은 잘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 학생이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포커싱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 학생의 학생부를 집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출력하셔서요. 제가 오늘 이 학인 전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베이스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뭐가 있지? 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다 뭐 생각하시냐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 있죠? 학업 역량 하면 뭐 떠오르세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떠오르세요? 성적이요.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느냐? 수능입니다. 학종은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시험 좀 못 볼 수도 있죠. 이유가 설명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전 내신 4등급도 뭐 고대 연대 막 보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요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떨어졌다 올랐다 뭐 이런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학생부가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있죠.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장 특이한 학생이에요. 객관식 이 학생은 진짜 수학적 영역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학생입니다. 전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요. 근데 이 학생은 시험만 되면 객관식 시험에 노이로제 같은 거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 시험은 내신 성적이 좋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 학생의 교과서 특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 막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우수한 학생일까요? 안 우수한 학생일까요? 당연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걸 필터링 해내는 게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내신 아니라고요. 학업 역량은 다른 말로 수학 능력을 말합니다. 닦을 숫자입니다. 학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는데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 부모님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요. 내가 이 아이가 진짜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객관식으로는 이 학생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겠어.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함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냐라고 하는 내용이 학생부에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요. 학교에서 한 거 말고요. 동아리에서 한 거 말고요. 봉사활동으로 한 거 말고요.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쫙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학생이 정말 수학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게 크게 자꾸 강조를 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내신에 대한 이상한 미스가 존재를, 그 환상이 존재를 합니다. 신화가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학생의 5학기, A, B 학생의 5학기 내신 등급을 평균을 봤더니 2.5, 2.0입니다. 어느 학생이 우수한가요? 당연히 B 학생이죠. 라고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근데 입학사정관들은요, 저 내신 등급을 안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왜요? 저건 오류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줘도 A 학생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A 학생은요, 입학할 때 4등급에서 내신 4등급에서 출발해서요, 끝날 때 1등급으로 끝냈고요.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했는데 3등급으로 끝냈습니다. 누가 우수한가요? A 학생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 숫자만 봐선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 저 숫자를 안 보는 겁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걸 봐요? 이런 걸 봅니다. 이수자 숫자는 어떻게 되니? 성적 추세는 어떻게 되니? 기타 과목 등급은 어떻게 돼? 등급 컷은 어떻게 되니? 심화 과목은 얼마나 이수했니?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지금 2학년 학생들은요 내신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3학년 학생들 올라가면서 신청하는 과목이 30명 중에 1등급 2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명 중에 1등급 2등급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근데 이수자 숫자가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고등학교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들어가면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과목이 무수히 많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수자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이 늘어났으니까. 대학이 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요. 심화 과목이 이수예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게 화면에 다 뜨거든요. 학생의 내신 성적 클릭하면 심화 과목 이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다 뜨게 돼 있거든요.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그걸 보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갑 학생은요 국어, 영어, 수학에서 112를 받았고요. 을 학생은 2를 받았습니다. 등급의 신화가 존재를 하는, 내신 등급의 신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은요, 학부모님들은요 어떤 학생이 우수한가요? 갑이죠 당연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점수를 보면요 몇 문제 차이 같으세요? 한 문제요. 한 문제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전형은 뭐라고요? 교과요. 수능이요. 수능 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한 문제 틀리면요 네가 실수를 했던 그게 너의 능력이든 어쨌든 한 문제 틀리면 대학이 한두 개씩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요 앞에 봤던 이걸 쳐다보면서 와 갑이 우수하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등급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등급은 이걸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자꾸 우리는 와 갑이 우수하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갑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겠죠. 성적을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전체 고교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뭐냐면 전체, 그러니까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 전체의 내신 평균입니다. 전체 학생의 내신 평균이고요. 아니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교과예요. 동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A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 대학 이 학과를 쓴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지원자는 어떠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내신은,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학업 역량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입학사정관들이 이 화면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학생은 수학의 잠재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볼까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능력이 검증되면 1단계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대한 신화를 좀 버리시고요. 나의 우수함, 학업 역량, 수학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성입니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게 엄청 많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반계에 있는 전국에서 막 저한테 연락 많이 오거든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줍니다. 근데 자소서 보다가 기절을 합니다. 전 착하고요, 성실하고요. 부모님들 착하고 성실하면 대학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전 착해서 대학 갔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고등학교 생활 성실하게 해서 대학 갔습니다.
웃기고 있네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왜요? 인성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인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럼 인간성이 우수하다 열등하다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수하다 열등하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요? 시험이니까. 인성은요, 퍼스널리티예요. 캐릭터의 개념이라고요. 네가 어떤 캐릭터니 그 캐릭터의 우수함을 증명해라고 하는 게 인성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소서에 착하다는 이야기 적지 마세요. 제발요. 안 뽑습니다. 네가 착한데 내가 왜 뽑아야 되니? 부모님이 상담 오셔가지고 제 아들 너무 착한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대학이 원하는 우수함은 착함의 우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은요, 진짜 화가 나는 영역입니다. 전공적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게 얄팍함이 말할 수 없는 얄팍함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의사가 꿈입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되나요? 봉사활동 뭐 해야 돼요? 부모님들, 의사가 꿈이에요. 봉사활동 병원을 가야 된대요. 의료 봉사를 해야 된대요. 감옥 갑니다. 고등학생은 의료 봉사를 못 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를 하니까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죠.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뭐 하는데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뭐 할까요? 청소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청소 능력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떨어지죠. 대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대학은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네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전 핵물리학자가 꿈입니다. 전 봉사활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에서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안 들여보내줍니다. 고등학생이 거기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어요? 하나 잘못 돌리는 순간 날아갈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럼 전 전공적 합성이 빵이네요. 얄팍하기 이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략이라는 게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가졌느냐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올해 연대를 보낸 학생입니다. 내신이 조금 안 좋은데 연대를 갔어요. 자기 위에 학생들 다 떨어졌는데 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꿈이 패스트 패션 CEO입니다. 패스트 패션 CEO. 물론 저랑 상담해서 만들어진 진로 희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패스트 패션 CEO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늘 학생들한테 가서,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가서, 그 왼수한테 가서 너 꿈이 뭐니? 첫 번째 질문. 꿈이 없는데요라는 답이 제일 많겠죠? 상관없어요. 만들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 대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니? 패스트 패션이니까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네요. 창의력이요. 그럼 넌 고등학교 때 창의력을 어디에서 증명했지? 여학생이거든요. 여학생 동아리가 뭐 있냐면 1학년 댄스, 2학년 댄스, 3학년 댄스. 이 학생 자기의 창의력을 어디에서 증명했을까요? 댄스 동아리에서요. 뭐 했는데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안무를 끄집어 올리고 증명했잖아요. 자기의 창의성을. 그게 자기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전공적 합성이라니까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주요 대학에 간 학생들이요. 그러면 뭐 댄스 동아리나 아니면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뭐 야구 동아리 학생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럼 걔들은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증명했길래요? 그렇게 해요. 자기의 능력을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내셔야 정확한 전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자꾸 학업 역량도, 내 딸은, 내 아들은 학업 역량도 있고 인성도 좋은 것 같고 전공 적합성도 있고, 그런 학생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찍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여기 발전 가능성도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 아들 내 딸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잠재력이 뛰어나지. 선생님, 저희 학생부에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적혀 있어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왜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을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적어줄까요? 학생부에. 지금 너무나 볼 것이 없는 학생, 지금 너무나 주장할 것이 없는 학생한테 뭐라고 적어줘요? 지금은 너무 못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죠? 발전 가능성 잠재력은요, 그렇게 아니에요. 검증되어야 됩니다. 전 잠재력이 있는데요.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잠재력을, 발전 가능성을 증명할 거냐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네 번째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대학 학종으로, 수시로 학종으로 대학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한테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깨뜨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무언가 노력을 했다면 이 학생은 탁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걸로 찍어서 발전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학종을 준비시킨 학생은요, 떨어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말로 하면요,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들 이리 와봐, 딸 이리 와봐. 학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쌓여있을 겁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그 중에서 고칠 만한 거 하나만 딱 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팀을 꾸리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학기 초 시작하자마자 팀 꾸려서 한 학기 동안 탐구하게 만들 거거든요. 한 학기 동안 탐구하세요. 4명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은 팀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팀플을 통해서 인성을 증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팀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팀 만들어서요, 3명은 지나치게 싸웁니다. 2대1로 싸우거든요. 공부가 뒷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4명 짝수 단위로서 싸우더라도 2대2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세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한 그 흔적이 학생부에 있기만 하면 잠재력을 증명한 겁니다. 전 이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거든요. 쌤, 저희 학교에 가로등이 탐구 시작. 쌤, 저희 학교 화장실이 탐구 시작. 쌤, 저 선생님의 수업이 탐구 시작.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도 몇 개 바꿔놨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문제가 없는 학교가 되어갑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가 되어가요. 그럼 대학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는 무슨, 제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에 무궁무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저 가로등을 살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진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신호등은 왜 저렇게 되어 있죠? 연대. 쌤, 이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죠? 서강대.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요. 그 속에서 좌절하고 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노력이요.
선생님 그런데 그게 꼭 성공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실패도 잠재력입니다. 노력한 게 잠재력인 거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학종은요,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횡단평가와 종단평가인데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학종을 전략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학종을 쉽게 이야기하는 뭐 언론이나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정교한 전형입니다. 전부 다 크로스체크 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 고등학교 때 교과서 특에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막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럼 발표를 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서 특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땡땡땡 주제로 발표해서 학생이 우수함을 역량을 보였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뭘 보냐면요,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학생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봐요. 독서로 갑니다.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90%의 학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면 그 발표는 뭐예요? 거짓말. 내 이놈한테 가가지고 검색한 거, 복사해서 붙여서 발표한 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아니네? 탈락. 철저하게 교차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횡단평가 때. 그 다음에 종단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이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묻죠. 선생님 종단평가를 하니까 2학년 2학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자신의 삶을 어느 순간에 획기적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대학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까지 4개의 학기까지 크게 튀는 게 없더라도 네 번째 학기에 이 학생이 갑자기 학생부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각성을 한 거잖아요. 그 각성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좀 심하게 각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게 해요? 입학사정관이 그 고등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진짜 심하게 각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실사 나오는 순간 고등학교 입시 성적이 대박이 납니다. 그만큼 학교가 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생이 바꿔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종단평가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요, 1학년 때 종합의견에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종합의견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학생은 패스트 패션 CEO를 꿈꾸고 있는 그 학생이고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창의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봅니다. 자, 1학년 때 뭐 했어요? 차별화된 도전을 했네요. 2학년 때요,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창의력을 검증을 했네요. 그러면 저랑 만납니다. 이제부터 전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땡땡땡, 그 별명이 땡땡땡입니다. 댄스 동아리라서 땡땡땡이라고 불렀거든요. 야, 땡땡땡 일로 와봐. 좋아, 너 학생부를 보니까 잘했네. 자, 지금부터 네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하루에 한 문제씩 해설지에 없는 질문으로, 해설지에 없는 풀이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질문해라. 하루에 한 문제씩. 그럼 이 학생이 그 하루에 한 문제 풀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도 올라요.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질문하는 거잖아요. 정말 생뚱맞고 말도 안 되는 풀이 방법이 쭉 누적됩니다. 한 달만 하자. 그러면 20문제밖에 안 됩니다. 20문제에 전혀 다른 풀이 방법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요, 학기 끝날 때 학생부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할 때 뭐가 기억날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요. 나를 귀찮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들을 가지고 온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창의성이요. 그럼 전략을 같이 짠 거죠. 새로운 문제 풀이 방법을 시도하고.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는 사실을 3년 동안 증명을 한 거죠. 이게 종단평가예요. 근데 앞에 1, 2단계 잘려서
세 번째 값만 등장한다고 해서 창의력이 없는 학생이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 활동만 있으면 돼요.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능력을 보였느냐를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학종은 증명의 문제인 거거든요. 대학은요 자율활동을 크게 4단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학생부를 4단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학교 행사가 뭐니? 세부 행사가 뭐야?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니? 그리고 교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이 뭐 했니예요. 학생이 뭘 했니? 그러면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자율활동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집에 가셔서 학생부를 보시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답답하죠. 이 학생이 뭔가를 해서 엄청 자율활동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적어줬거든요. 근데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율활동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왜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거든요. 이놈도 있고 이놈도 있고 이놈도 있는 건 이 학생의 우수함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걸 쳐다본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평가 불가라고 평가하겠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학생은 평가 근거가 없으니까 평가할 수 없음이라고 해서 탈락시킵니다.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부에 왜 학종에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빈칸이라서 떨어집니다. 유사도 검색을 했는데 딴 놈하고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말이 되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어요. 탈락.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평가할 수 있는 무언가만 적혀 있기만 하면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돼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은요 이렇게 안 없앱니다. 빈칸으로 안 하고요 아예 형광펜을 칠해줍니다. 화면에 형광펜으로 쭉 칠해지고요 그 밑에 뭐라고 적히냐면 숫자가 적힙니다. 31 이렇게 적힙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 31명. 평가 불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이야기만 적어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란색은 100명 가운데 1명한테만 적히는 내용이에요. 앞에도 빈칸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빈칸이 존재하죠. 왜? 100명이 한 거니까요. 100명이 한 거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15명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100명이 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학생이 무엇을 했냐고요. 네가 무엇을 했냐고요.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학교 행사가 뭐였니? 땡땡땡 서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부 행사가 뭐였어? 세미나 팀 활동을 한 거고요. 학생이 뭘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평가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개인의 이야기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전략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능력이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이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학종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궁금한데요.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읽고요. 탐구보고서도 써보고요. 궁금하고 또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 루틴입니다. 내 자녀를 학종으로 대학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이라도요.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이 학생이
질문하고 뭔가에 빠져드는 루틴을 보였어요. 그러면 대학이 2학년 1학기가 완벽하게 분리해서 분석을 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이 학생이 무언가 자기 인생에 각성할 기회를 가졌구나. 그리고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제가 서울대를 합격한다라고 100% 저 인간이니까 99.99999% 합격한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의 그 루틴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당연히 고대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통과하고 한 학생의 루틴이에요. 수업 시간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책을 혼자 못 읽겠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같이 읽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세요. 방과후 학교요. 선생님 방과후 학교 기록 안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학이 방과후 학교 했다고 우수하다고 얘기해 주겠냐고요. 그런 대학 없어요. 이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방과후 학교 활동을 선생님과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수한 게 아니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우수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어디에 기록하면 됩니까? 선생님하고 책을 읽었네요. 독서. 선생님하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알게 됐네요. 교과 세특에서 발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그걸로 발표를 해볼게요. 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무엇을 했다. 그래서 탐구보고 쓰고요.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바꾸고요. 꿈을 확정 짓고요. 이 학생의 꿈이 뭐냐면 UN 인권 고등판무관이에요. 서울대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UN 인권 고등판무관이라니.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요. 내가 무엇을 배웠던 그 배운 것의 조그만 실천. 나의 지식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요즘 대학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해내는 거예요. 캠페인도 좋고요. 뭐든지 좋아요. 내가 배운 만큼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노력. 그것만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3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고의 인생을 위한 스토리텔러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러가 되는 순간 자기의 꿈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조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이 학생 잘 보세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네, 이과죠. 과학 관련 동아리요,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요, 공적 개발, 환경 불평등 100% 이과처럼 보이시죠? 문과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왔어요. 저랑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의 꿈이 뭘까요? 자원개발 전문가요. 위에 거랑 연결되시죠? 질문을 몇 개만 던지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요?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고 언어의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 가야 할 과는 딱 정해져 있죠. 어딜까요? 러시아 어문학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러시아의 자원을 땡겨오기 위해서요. 자원 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이래서 성대 러시아 어문학과를 갔어요. 그 앞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 학생만 갔어요. 3등급대 후반이었거든요. 왜요? 자기의 꿈, 지향하는 바가 정확하잖아요. 나는 이걸 위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고민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건국대학교 보시면 학생부의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시면 생각보다는 훨씬 낫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7.8, 6.5, 7.2 학생이 학종을 붙었을까요? 증명했거든요. 한양대학교 2019학년도에 지금 한양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가운데 학종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 6.8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6.8 학생이
한양대 학종으로 갔어요. 왜요? 증명했거든요. 자신의 우수함을 포커싱해서 증명해냈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절대 학생들한테 얘기하시거나 언급 자체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순간 싸우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위해가 아닙니다. 슬프다,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요? 이제 방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우실 거죠? 장난 아니게 싸우실 거예요. 네가 고3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납니다. 부모님들한테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정말 열받아가지고요, 너 공부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이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 아바마마, 제가 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학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없습니다. 공부해! 알았어! 쾅! 부탁드리는데요, 공부하란 말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공부하란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프로 11년 차입니다.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질문을 하세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냥 불러서 질문하세요. 같이 책을 읽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대답해줘. 나도 되게 궁금하다. 알고 있어도 질문하세요. 야, 넌 이것도 모르니? 대학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절대요. 계속 질문하세요. 부모님이 학종형 인간이 되는 순간 자녀들도 학종형 인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소리 한다고 해서, 그렇죠,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부를 하면 계속 해야죠.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는 척 하는 겁니다. 하는 척입니다. 그 척 때문에 대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비아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이 꽃말이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고요. 꽃말이 열정이고요.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열정의 똑같은, 파시오의 똑같은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고난을 말해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를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는 순간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공부해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너무 과격했죠 지금? 제가 고3 학부모라서 생각이 나서 욱 올라오는 그걸 참아내는 그 파시오가 내 아들 내 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열정을 가지셨다면 그 열정만큼 자녀들에게 인내하십시오.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는 순간 내 아들이 열정, 내 딸이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